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여 만에 국민 임명식을 열고 국민 대표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 위로 국민 대표 80명이 오릅니다. 손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직접 적은 임명장이 들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은 부부와 5쌍둥이의 부모, 산불을 피해 주민을 대피시킨 마을 이장 등이 국민대표로 나섰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의미의 흰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AI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큐브에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걸자 이른바 빛의 임명장이 완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특별 초청된 국민 3천여 명 외에도 수많은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 공감이 돼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생각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임명식에 불참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등에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식에 앞서 117개국 공관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경제 6단체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하고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각국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공식 취임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대북 화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선제적 복원 조치로 우선 꼽히는 것,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해 6월 접경지 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묶였던 군사분계선 5km 이내 접경지에서 사격과 기동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6.25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나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해 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화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지금의 남북 관계를 엉킨 실타래라고도 표현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비핵화 목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국민 주권이 살아있다는 걸 만천하에 선언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 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도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모식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침략 행위는 거론하지 않았고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바쳤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모식.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단상에 올라 공식 추도사를 읽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일본 총리의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이란 표현이 나온 건 13년 만입니다. 하지만 침략과 가해에 대한 언급은 빠졌고 10년 단위로 내놓던 80주년 담화도 보류했습니다. 1993년 이후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마다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뒤 이런 관행은 끊겼고 칠 권 없는 일왕만 사죄를 이어왔습니다. 戦中戦後の苦難を今後とも語り継ぎ、平和と人々の幸せを希求し続けていく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 이시바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바쳤습니다. 참배까진 하지 않았지만 차기 총리 후보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았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방문은 이시바 내각 출범 후 현직 강요의 첫 참배로 기록됐습니다. 초당파 의원연맹의 집단 참배도 되풀이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안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려 도로 통제가 이뤄집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오늘 낮 1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등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합니다. 이에 이어 교보빌딩부터 대한문 앞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되고 행진 경로를 따라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대한문까지 2개 차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종로 일가를 거쳐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는 태평교차로 인근에서 본 집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80주년 계기로 빛축제인 80개의 빛 하나 된 우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화문과 광화문 외벽에 1945년부터 광복부터 현재까지 80년 역사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는 축제로 행사 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20분 분량의 영상이 상영됩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로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평양 출신입니다. 운송업을 하다가 1994년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와 병원을 주로 지으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 등을 확장하면서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1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희건설의 이진석 댁의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 잘 알려진 광고처럼 이 회장에겐 세 딸이 있습니다. 딸들이 희자 돌림이라 회사 이름을 서희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 셋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사위들은 전부 법조인입니다. 맞사위는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 2020년 검찰을 떠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들을 선물하면서 박 변호사 인사를 청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특검팀이 지난 10일 뇌물죄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자 바로 다음 날 이 회장은 자수서를 냈습니다. 김 씨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회장의 자백은 유무죄를 떠나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 씨는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했는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회장이 증거인멸, 조작 혐의까지 받는 상황을 피하고 구속 가능성을 낮추려는 선택이란 겁니다. 수사에 선제적으로 협조해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뇌물죄 대신 받은 사람만 처벌 대상인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길 기대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알선수재로 만약에 의뢰된다라고 한다면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죄 항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서희건설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비리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까지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걸 막으려는 걸로도 보입니다. 특검은 자수서와 상관없이 이 회장이 김 씨를 소개받은 경위와 추가 뇌물이나 청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이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봉관 회장을 비롯해 김건희 씨가 구속되기 직전 주변 수사 대상자들이 자백하면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진법사 등 다른 핵심 인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건넸다는 서희건설의 자백은 모조품 해명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도 남았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당일 제출된 자수서에는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명품 브로치와 귀걸이 선물까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위기에 몰린 서희건설의 고해성사, 김 씨 구속에 치명타가 됐습니다. 김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비어있는 명품 시계 상자를 둘러싼 의혹도 뜻밖의 쉽게 풀렸습니다. 직접 시계를 산 인물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건넸지만 5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섭섭하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인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과 김건희 씨, 또 통일교 측과 국민의힘 사이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에게 통일교 측의 명품 선물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 씨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전 씨를 오는 18일 소환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의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인데 전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는 물론 김건희 씨까지 구속된 상황인 만큼 전 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그동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이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보좌관 차모 씨도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 씨의 명의로 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겁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앞으로 범여권 내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설도 계속 흘러나오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먼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의지를 함께 다지고 축하 인사를 나눌 전망인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조 전 대표 사면을 계기로 범여권 내부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호남권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표를 얻고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민주당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념과 생각, 목표가 같다며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당이 통합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두 당 모두 합당설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니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기도 했고요.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사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합당설에 대해 야합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분노하실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조국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말을 아끼며 지도체제부터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하고 사실상 조국 대표 옹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하나는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면 우크라이나까지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담장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 이승윤 특파원 연결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대3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삭포크 크렘린궁의 외교 정책 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오차를 겸한 확대 회담에는 이들에 더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즈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함께합니다. 이후
폭스뉴스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회담장에서 걸어 나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노딜 회담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이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빨리 보고 싶다며 사륙이 중단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성사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혹은 일부 유럽 정상까지 참여하는 다자 회의를 통해 이 종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이 러시아 점령지를 둘러싼 영토 재획정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형태는 아니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많은 러시아 재계 인사를 데려온 건 좋지만 경제협력은 회담이 진전이 있다면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엔 미국과 러시아가 사업을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m not here to negotiate for Ukraine. I'm here to get him at a table. And Vladimir Putin wanted to take all of Ukraine. If I wasn't president, he would right now be taking all of Ukraine. But he's not going to do it. 네,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 세계 안보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확대 정상회담에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 경제협력 특사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북극 개발 등 경제 분야와 양국 관계 회복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이번에는 직접 들어보시죠. мира 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в Европе, да и в мире в целом, если мы к следующим этапам выйдем 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области контроля над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포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공정한 평화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정상회담과 공정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이 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이며 러시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믿고 있고 생산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동부에 병력을 보강해 전선에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이 시도를 했는데 러시아군의 이런 시도를 막아내는데 우크라이나가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계약을 수주하고 한미 통상 협상에 힘을 보탠 이 회장은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은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나와주셨네요. 이딴 질문에 이 회장은 짤막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17일간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출국 전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23조 규모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후속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계약은 물론 공정 고도화 등 기술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회장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또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그동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 못한 글로벌 빅테크 경영인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더리 사업부에서는 퀄컴, AMD의 물량을 수주하는 것에 아마 공을 들이고 당연히 엔비디아 쪽하고 올해 안에 5세대 HBM 제품 퀄테스트 통과 및 납품에 대한 부분, AMD 같은 경우도 HBM의 잠재적인 고객이고 현재 이미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자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협상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참석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다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내년 가동 예정인 테일러 공장 등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미 투자 규모를 51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가로수길 상가 곳곳이 텅텅 비는 등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가 경매시장도 잔뜩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때 유행을 선도하던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하지만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각이지만 거리는 여전히 한산하고 텅 빈 상가만 즐비합니다. 상가 유리창에 이렇게 임대문의 문구가 적힌 곳이 즐비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 몇 개월치 선납하고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인 깔세를 적은 문구도 눈에 띕니다. 과도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 데다 소비 패턴마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다고 임대를 임대료를 좀 자꾸 내릴 수도 없고 임대인 측에서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1분기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을 봤더니 성수, 명동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로수길은 공실률이 41%가 넘어 사실상 상가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 공실률도 직전 분기보다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가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지난달 서울 상가의 경우 60.1%에 불과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 낙찰로 이어진 낙찰률도 21.2%로 경매에 나와도 낙찰되는 상가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합니다. 공급 과잉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상가 경매 시장에서 찬바람이 가시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공급량이 많거든요. 한동안은 이런 지표가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2분기 전국 소규모, 중대형, 집합상가 모두 공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상가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종료 시간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많은 수험생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부산의 한 학교에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인 신용관리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 그런데 A씨가 있던 시험장의 감독관은 장애인 수험생이 응시한다는 이유로 시험 종료 시간을 오후 12시 30분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시험장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의 수험생이 있었고 지원했다던 장애인 수험생은 결시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수험생이 응시했더라도 150분의 시험 시간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기존과 같은 100분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독관이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안내한 겁니다. 수험생들이 이게 뭐냐, 11시 40분이 맞냐, 12시 반이 맞냐, 수험 시작 전에 얘기를 물어봤죠. 다시 밖에 나가서 전체 총괄하시는 여자 감독관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더 12시 반이 맞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셨죠. 하지만 오전 11시 40분
시험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고 갑자기 다른 감독관이 와서 다 풀지 못한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회수해갔습니다. 11시 40분에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었어요. 그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체크해놔. 제 왼쪽에 계신 수험생분이 시험지를 찍고 나가셨어요. 저희 수험번호를 적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답을 아무도 안 해요.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대책은커녕 사과도 없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신용정보협회 측은 시험 시간과 관련해 감독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1.5배 시간을 더 이제 주는데 제대로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이제 혼선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최종적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정말 통감하고 있는데 이날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3,500여 명이 해당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망친 수험생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 여름철인데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목 통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목 통증과 두통, 전신 근육통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 환자가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검출률은 50%. 지난달 초 8%에 머물던 코로나 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중순부터는 전국 평균 수치를 웃돌았고 최근 5주 사이 코로나 검출률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기준 코로나19 검출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에서 64세 사이 중장년층이 50%, 65세 이상 고령층이 25%로 5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75%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건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종으로 기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율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처음 확인된 이후 6월까지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이 겹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이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좀 부족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서 이제 감염의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내 환기와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에 식중독균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장비 없이 현장에서 진단키트로 손쉽게 식중독균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음식물 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은 위장염은 물론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검출 방식은 DNA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현장에서 빠르게 식중독균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식중독균 DNA를 정제해 분리하는 대신 특정 온도에서 활성화시켜 양을 증폭시킨 뒤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DNA와 반응하는 금 나노 입자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 나노 입자로 진단 키트를 만들어 누구나 현장에서 쉽게 식중독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은 균을 검출하는 데 2에서 3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기술에서는 두세 시간 안에 검출이 가능하고 단순한 키트 형태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학교나 군대처럼 위생관리가 중요한 시설에서 자체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좀 더 많은 실제 샘플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좀 더 유용하고 정확도가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식중독균뿐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나 항생제 내성균 등 다양한 병원체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바다로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가 구조 사각지대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격한 레저업체 직원 2명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윤태환 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허우적대던 아이 둘을, 최은지 씨는 헤엄쳐 아이 1명을 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물놀이객들이 제법 찾는 포구지만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인 2사람이 없었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3명은 이제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있었고요. 그냥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얼굴 혈색 빠진 거 보자마자 그냥 달려줄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민간해양재난구조대는 법 제정을 통해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재편해 출범했습니다. 해경과 협력하며 순환사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저희 제주해양구조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긴급 출동해서 항상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여름 피서철 동안 일부 해수욕장 외곽을 순찰하며 표류하는 물놀이객을 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심을 알지 못하는 이제 수영객들이 이제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해안선 순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최대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민간해양재난구조대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구조 적기 안에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유럽이 역대급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곳곳에서 산불까지 발생해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중해가 펄펄 끓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지중해 근처 국가들이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건 다반사고 곳곳이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지구온난화입니다. 온난화로 지중해 해수 온도가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유럽 상공에 고기압 세력이 발달하면서 장기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기압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육지는 폭염에 시달립니다. 지중해는 조수가 없는 바다여서 바람까지 불지 않으면 해수의 수직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 열이 축적되면서 수온이 급격히 오릅니다. 지중해 수온은 10년마다 0.4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As oceans absorbed more and more carbon dioxide, they're becoming more and more acidic, and that's having all sorts of impacts on the ocean's ability to further absorb more heat. 지중해 지역 고온 건조한 기후는 거대한 산불을 몰고 왔습니다. 일단 산불이 나면 이 지역의 풍부한 건조 초목과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번집니다. We see a lot more fires around the world, not everywhere, but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especially in boreal areas and especially in the Mediterranean region. 지중해 기후는 원래 여름에 가뭄이 듭니다. 온난화로 폭염이 심해지자 초목이 말라붙어 화재 위험이 훨씬 커졌습니다. 올해가 기록적인 산불의 해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어느 해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은 지난 5월부터 가자 지구에서 식량 등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숨진 주민이 1,760명에 이른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OHCHR 집계에 따르면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배급소 근처에서만 994명이 사망했고 구호품 수송 경로에서 76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달 초부터 구호품 수송 차량을 지키는 현지 경비 인력이 공격당하는 일이 11차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4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도 17, 18, 19호선이 만나는 전남 구례 다리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섰는데요. 구례 한 집에 한 명꼴로 다리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5년 전에 섬진강 지류가 넘치면서 물난리가 난 구례읍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루에 차량 6,000대가 오가는 구례의 주요 도로인 서시교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2023년 1월에 댐 하류 지역 피해 대비 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서시 1교는 구례군에서 그다음에 서시교는 일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가설하라고 하는 감사 실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 군민 2만 3천여 명 가운데 만여 명이 서명해 다리를 3.5m 높이거나 철거하는 300억대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해는 다리 때문이 아니라 극한 호우로 인한 섬진강 댐의 방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흘 동안 내린 비는 5년 전 수해 때보다 110mm가 더 많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멀쩡한 서시교 전체하고 근본 원인인 댐 대량 방류하지 말고 사전에 물꼬로 충분히 비우는 조치를 해라. 이것이 우리 구례 군민의 요구사항입니다. 다리 철거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또 다리 공사가 진행될 경우 우회도로를 1.2km나 돌아가야 해 주민 불편이 커진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개축 숭상된다든지 산업도로로 접근하는 그런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 이랬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도 인구 소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구례 경제가 무너지고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하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시천이 합류되는 데로 들어오는데 곡선구이기 때문에 자연히 서시천 쪽으로 배수 효과가 발생하죠. 홍수위가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섬진강 수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시천 다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울산 상북면의 민가 근처에서 천연기념물 솔부엉이 번식 과정이 관찰됐습니다. 솔부엉이 둥지는 3년 전에도 성공적으로 번식을 한 곳이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소나무 구멍에서 동그란 눈을 끔뻑이며 새끼새 2마리가 어미를 기다립니다. 어미새가 조용히 둥지로 오더니 먹이를 내려놓고 다시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새끼새와 어미새는 여름철새인 천연기념물 솔부엉이. 솔부엉이는 지난 6월 시골 카페 뒷마당에 둥지를 둔 모습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안에 들여다보니까 한 마리가 부화가 돼 있었고 알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좋은 자리구나 생각했었죠. 소나무에는 3년 전에도 솔부엉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당시 새끼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카페 주인이 둥지를 다시 만들고 먹이를 주며 보살폈습니다. 덕분에 2마리 모두 무사히 성장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끼 2마리가 떨어졌을 때 제가 키우면서 닭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이래서 커서 날아갔습니다. 솔부엉이가 복을 많이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아마 복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올해 부엉이 가족이 떠난 뒤에는 딱따구리도 찾아왔습니다. 카페 주인의 보살핌 덕에
소나무 둥지가 귀한 새들의 쉼터가 된 겁니다. 나무 구멍이나 이제 까치 둥지, 버려진 까치 둥지를 사용해서 번식을 하는데요. 그런 수동이 있으려면 나무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나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철새를 귀하게 여기고 돕고 보호하면서 쌓아가는 사람과 새의 우정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타이완의 원조 청춘 스타 계륜미가 20여 년 전 작품 재개봉으로 우리나라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최근 과거 명작 재개봉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 환호를 받으며 타이완 배우 계륜미가 환한 웃음을 지은 채 무대에 오릅니다. 23년 전 자신의 데뷔작이자 타이완 청춘물 대표작으로 불리는 영화 재개봉 때문에 내한한 겁니다. 我觉得自己很幸运，20多年以后，对，能够让自己第一部电影还能够跟现在的观众见面，是一件 신작도 아닌 재개봉 영화로 외국 스타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관객과의 대화 예매는 개시 직후 다 팔려 추가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蓝色大门在讨论的议题是青春时候的迷茫、迷惘，然后我觉得自己可能很多人在青春期都会遇到相同的问题，可是，在蓝色大门里用一个相对比较轻松的方式。 이처럼 과거 명작 재개봉은 새 영화들 부진과 검증된 콘텐츠만 보려는 관객들 수요 속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Good.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과정을 그린 감동 실화. 8년 전 300만 명 넘는 관객이 본 이 영화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재개봉 흐름에 더해 각 영화관이 과거 명작을 선택해 상영하는 이른바 단독 개봉도 대세입니다. 최근 영화 조스는 개봉 50주년을 맞아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고 전설의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2년 동안 설득한 끝에 메가박스 상영관에 다시 걸렸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I thought that somebody threw a brick through my window and now they came in. I opened up the freezer, ruined a perfectly good gluten-free pizza, really chowed down on the pancetta and bacon. Room to go that way.
보통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질 땐 서울 방향 정체가 이틀에 걸쳐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걸쳐 꽤나 길게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간대에 걸쳐서는 총 200km대의 정체가 곳곳에서 이어질 테니까 여유 시간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 내륙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려워 보일 정도죠. 이런 안개 구간 역시 사고에 취약한 구간입니다.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조등 사용은 빛 번짐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개등과 비상등을 적극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비해 지방 방향 이동이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쉬는 날이라 정체는 곳곳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52번 광주 원주선의 경우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이미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도 덕소 3패 부근에서 속도가 내려가는데 더 가서 화도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아직까진 괜찮습니다만 강릉 방향 오늘 정오 무렵엔 용인과 원주 지역 통과가 힘겨워지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는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시로 수분 섭취 해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8도로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 청주 25.5도, 대구 25.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와 세종 33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